네, 안녕하십니까. 저 가천의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지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무릎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당신이 가장 궁금한 무릎 인공관절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이게 뭐 매달쯤 나와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매달쯤 주제를 하나씩 갖고 나오려고 그리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인공관절 기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이런 기구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의사 선생님들이 특히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아닌 이상은 약간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몸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에 대한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사실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먼저 좀 저희가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공관절은 사실은 맞춤형 기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 맞춤 양복이 있고 이제 기성 양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성 양복은 이게 사이즈를 막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맞춰서 우리가 맞는 옷을 그냥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관절도 사이즈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놔요. 그런 다음에 그 사이즈에 가장 근접하게 이렇게 뼈를 자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뼈를 자른 거를 기존에 이제 있는 인공관절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이렇게 인체 시멘트를 통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중간에 허연 부분인데 이게 중간에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를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 위에 이렇게 인공관절이 있고 밑에 인공관절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붕 떠 보이잖아요. 이 이유가 이제 중간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공관절 기구는 굉장히 다양하죠. 보시면은 이 왼쪽에서부터 이거는 이제 반치한 술, 반만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시는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인공관절들이고 이런 인공관절들이 평생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망가지게 되죠. 뭐 언제 딱 망가진다 이런 것은 없지만 망가지는 시점이 됐었을 때는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오른쪽에 있는 기구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기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5가지 제가 질문을 우리 환자들한테 여쭤봤더니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을 한 5개 제가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좀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질문하시는 것들이 그거예요. 더 오래 쓰는 인공관절이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뭐 이거가 더 질겨요? 아니면 이거 오래 써요? 이거 뭐 편해요? 이렇게 물어보듯이 우리 물건 살 때. 인공관절도 그런 것이 있지 않나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공관절을 오래 쓴다는 거는 사실은 수술도 잘하고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요 마모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마모라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찰 부분, 결국 이렇게 닿는 부분이 닳아서 없어지는 것을 마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공관절은 그야말로 관절이잖아요. 많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모가 많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인공관절은 이 합금으로 된 쇠, 소위 말해서 금속으로 윗부분이 있고 또 합금으로 된 금속으로 이 밑에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 부위를 플라스틱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저기 인공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요 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쇠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게 되면요. 결국은 누가 더 약하겠어요? 쇠가 더 약하겠어요? 플라스틱이 더 약하겠어요? 당연히 플라스틱이 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쇠가 이 갈아서 플라스틱을 갈게 되면요 아주 작은 이런 가루들이 나오게 돼요. 그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가루들이 이 뼈 속에 침투를 하게 되면서 뼈를 녹아버려요. 그러면 아까 시멘트로 인공관절을 갖다 붙였잖아요. 그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움직이게 되면 이제 망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쇠랑 뼈는 누가 더 약하겠어요? 뼈가 더 약하잖아요. 그래서 뼈가 막 망가지면서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은 이
금속이 녹는 것이 아니라 이 뼈가 녹아서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 보시면 이렇게 달아있는 플라스틱이 보이죠? 이런 까만 것들은, 이런 것들도 육안으로는 색깔로는 보이지만 눈으로 입자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이런 것들은 쇳가루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아까 같이 엄청나게 큰 인공관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첫째로는 이 합금 부위, 금속 부위를 갖다 좀 더 매끄럽게 만들면 이 가루가 훨씬 더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쇠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유리나 아니면 세라믹이나 이런 도자기나 이런 것들이 더 매끈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뭐냐면 세라믹을 그거를 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금속에다가 세라믹 코팅을 해버려요. 코팅을 하는데,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 표면 처리를, 이렇게 금속에다가 표면 처리를 해버리면은 거기가 세라믹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세라믹처럼 바뀌었다 그래. 세라믹화된 인공관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또 다 장점만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무릎의 인공관절이 망가지는 기전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릎은 충격이 많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콩콩 뛰면 망가져요. 그래서 충격에 약한 구조물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 인공관절이 미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는 방바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쪼그려 앉는 자세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 아주 작은 부위로 강한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부분이 닳아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제점인데, 이 세라믹 같은 경우는 충격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용화된 것도 있고 아직 일반화, 보편화가 못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라믹으로 하는 때는 항상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라믹은 또 그런 단점이 있고, 세라믹 코팅하면 참 좋겠죠, 기존의 쇠에다. 그렇지만 이 세라믹 코팅 같은 경우는 벗겨질 수가 있어요. 벗겨지게 되면은 결국은 또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 세라믹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기존에 있는 쇠의 표면만 바꿔버리는 건데, 이게 아마 제일 발전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과연 이 정도의 마모가 적게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만큼의 돈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고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그러면 모든 기구들이 다 세라믹화를 시켰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도 있다는 거를 알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금을 갖다 맨질맨질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결국은 닳아 없어진다는 플라스틱을 세게 만들면 되잖아요. 강화를 시켜서 단단하게 만들면 돼서, 이거는 최근에 이제 강화 플라스틱이 나와서 이런 것들은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 이거는 좀 유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각 회사들이 기존에 있는 플라스틱보다는 이런 강화 플라스틱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들은 있어요. 그러면 이거가 기존의 플라스틱에 대해서 아주 월등하느냐? 물론 아직 그런 거는 증명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증명이 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반반이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호주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게 개개인이 이렇게 연구해서 나온 거가 아니라 호주 전체 인공관절을 놓고선 본 결론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돼 있는 거라서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한글로 바꿔왔는데, 이 결론에 보면은요, 결국은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의학도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는 의학에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연구를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 기구의 이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새로운 것을 무조건 새롭게 나와서 이게 좋다 해서 바꾸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고요. 밑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히려 이런 기구들의 문제점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애둘러서 아주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수술 잘하고 나중에 관리 잘하고 재활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구에 관한 문제점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술을 좀 더 잘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오래 쓰는 인공관절이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구들의 종류보다는 수술 성공 여부, 그다음에 수술 후 관리를 어떻게 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구들이 지금까지 나온 게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한 20년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전 수술 열심히 할 테니까 수술 후 관리 잘 하셔서 우리 30년 넘게 잘 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가벼운 인공관절이 더 좋은 건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질문이 굉장히 좀 뜬금이 없어가지고 왜 이런 질문을 하시나 그랬는데,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이게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버스에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하나 나왔는데 뭐 더 가볍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볍다 뭐 겨우 몇 그램 몇백 그램 뭐 이렇게 나오고, 가벼운 인공관절이 일상에서 걷는 차이가 많이 느껴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그래요. 뭐 가벼운 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뭐 얼마 가볍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벼운 인공관절이 일상생활에서 걷는 차이가 많이 느껴진다.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 특히 교수들 같은 경우는요,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가벼운 인공관절이 일상생활에서 걷는 차이를 많이 느껴진다는 어떠한 과학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가벼운 인공관절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뭐 여기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공관절 뜯어가지고 무게 재보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던데 보니까 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금속, 그 다음에 쇠, 플라스틱, 쇠 이런 형식으로 이제 모든 인공관절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최근에 있는 현대적인 인공관절은요. 그래서 일반적인 인공관절 무게는 보통 이제 한 300g 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까 가볍다 그런 거가 한 200g 이내로 뭐 그렇게 써 있던데,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그렇게 있던데, 이게 쇠 무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재질이 코발트 크롬이라는 합금이 있고 티타늄이라는 합금이 있는데, 이 코발트 크롬이 티타늄보다는 조금 무거운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무거운 애는 나쁜 애냐?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이 코발트 크롬이 티타늄보다 가볍기는 하지만 이 코발트 크롬이 주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보통은 옛날에는 이쪽 윗부분은 코발트 크롬으로 하고 밑에 부분은 티타늄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밑에 부분도 이 코발트 크롬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티타늄보다는 좀 더 무거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제 하나는 200g 정도 되고 하나는 300g이면 100g 차이가 나는데, 과연 우리가 100g을 느낄 수 있을까?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사과 있잖아요. 사과 반쪽으로 이렇게 쫙 자른 거가 한 100g 돼요. 그 다음에 귤 있잖아요. 귤 자체는 한 정도 넘어갈 텐데, 껍질 까서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귤이 한 70g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를 갖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수술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기성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인공관절을 갖다가 맞게 이렇게 뼈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인공관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뼈를 자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뼈를 자르기 때문에 이 뼈 자른 거가 그러면 얼마나 무게가 될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지저분한 연부 조직들이 있어요. 연부 조직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뼈 자른 부분하고 연부 조직을 한번 무게를 재봤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남자들이 보통 한 150g에서 200g 나오고요. 여자들이 100g에서 150g 정도 나오고,
또 이렇게 조금 더 작은 여자분들은 저거보다 좀 더 적고요. 이렇게 저처럼 등치 큰 뼈가 큰 사람들은 저거보다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런 그 뼈를 갖다 자를 때 이제 겁나는 이제 그 톱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띄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중에서 실제로 다 이렇게 모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소실되는 게 한 50g 정도 된다고 치면 남자가 한 200에서 250g? 많으면 300g까지 되는 것 같고 여자가 150g에서 200g? 그 다음에 뭐 여러 이러저러한 것들 하면은 사실은 한 300g 정도나 200g 정도 그거가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공관절 무게가 이런 임상적인 결과 이게 뭐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좌우하는 어떠한 논문도 없고 실제로 저희가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도 이렇게 아령 같은 무게가 들어가지 않는 한은 절대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환자들이 그 얘기 많이 해요. 수술하고 나왔더니 무거워요. 무겁다 느낌이. 이런 느낌들은요 실제로 그래서 인공관절이 무거워서 무겁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수술을 하거나 이런 손상이 가해지면 근력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빨리 운동하시고 걸으세요 이렇게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술 후 운동을 통해서 이런 근력을 갖다 다시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0g 아낄 생각이 아니라 그 운동을 해서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한 대답입니다. 세 번째는 국산이 좋아요? 국산 인공관절이 더 좋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그 옆집 아저씨나 이런 분들이 옛날 중동에 이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중동에 건설하러 많이 갔었어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꼭 사오는 게 있어요.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직항이 이렇게 없으니까 일본을 갖다 둘러서 오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 꼭 이렇게 카세트 큰 거 하고 꼭 이 코끼리 밥통, 코끼리 밥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자밥솥을 항상 이렇게 갖고 들어오시는 것들을 봤는데 그래서 일제가 최고야 막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너무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 거가 세계 최고인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공관절도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대답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현대적인 인공관절을 개발한 거는 1970년대 미국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그거가 백본, 그러니까 그거가 기초가 돼서 지금 발달을 했지 사실은 1970년대 나온 인공관절이나 지금이나 아주 크게 변한 것은 없어요. 조금씩만 바꿔지고 막 재질도 바뀌고 디자인 조금 바뀌고 막 이런 식이지 근본적으로는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근데 이게 참 많이 커진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메이저 제조사, 그러니까 누가 제일 어떤 걸 많이 쓰냐 그러면 1, 2, 3, 4, 5등이 다 미국이에요. 미국 회사들이 다 1, 2, 3, 4, 5등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 2, 3, 4, 5등 중에서 역시나 우리나라도 4군데는 미국이고요. 한 군데가 한국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발달이 된 거죠. 근데 저거는 왜 한국 제품이 완전히 장악을 못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주위에서 많이 하셨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이에요. 환자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을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가 우리나라에서 팔아서 전 세계 1등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외국에다 막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후발주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성장하고 있기는 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에 도당체 인공관절이 몇 종류나 들어가 있나 이걸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심사평가원이라고 그래서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같이 있는 심사평가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58종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거가 있나 봤더니 미국, 한국,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같은 유럽 제품들, 또
또 이제 대만제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 중국산도 들어와 있고 아프리카 이집트산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58종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미국 거가 많고 그다음이 한국 거가 많고 이렇게 순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냐면은요. 공공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의료보험이. 이게 외국에서는 모든 그 나라에서 하는 의료보험이 다 커버를 못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예요. 100% 커버를 하는데 이 인공관절도 급여 품목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 의료보험이 되는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가격을 나라에서 정하게 돼요. 그래서 인공관절 가격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은 우리가 굉장히 모든 제품들을 싸게 갖고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 뭐냐면 이 원가가 비싼 아주 고급품들이 퇴출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또 품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빡빡하게 아주 치밀하게 검사하는 데가 미국 FDA입니다. 미국 식약처인데, 우리나라 식약처도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식약처 허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그게 어느 나라 제품이든지 간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수준은 다 넘어섰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 결과는 실제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어느 기구가 만약에 월등하게 좋거나 월등하게 나쁘게 되면요, 그 기구는 퇴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느 한쪽이 월등하게 좋으면 그 기구만 써야 돼요. 다른 기구를 쓰는 거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의사예요. 그럴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선생님들의 자기의 뭐 철학과 맞는 필라소피랑 맞는 기구들, 그 다음에 자기 손에 익숙한 기구들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임상적이에요. 아까도 나왔지만 기구보다는 하는 수술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재활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운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수술에 관련되려면 결국 의사 선생님이 가장 익숙한 기구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외제 또는 국산 인공관절의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의사 선생님들의 선호도 차이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제품들하고 이제 국산 제품 한 가지만 쓰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굉장히 선별해서 저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지만 그 이유가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외래에서 이런 것까지 아세요라고 했던 질문이 있는데, 금속 알레르기가 있다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없는 기구들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속 알레르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른들이 소위 말해서 얘기하는 쇳독이에요, 쇳독. 이게 모든 금속은 우리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 있거나 닿게 되면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가 과하게 반응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금속 알레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단독 금속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것들도 있고 적게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 은 이런 것들은 이 알레르기 반응이 적게 일어나는 금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금반지 꼈다, 은반지 꼈다, 뭐 나 알레르기 생겨서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합금, 뭐 24K,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합금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한 경우에는 저도 24K 뭐 이런 것들에 알러지가 있는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그래서 귀걸이나 아니면 목걸이 이런 데서 생겨서 소위 말해서 쇳독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인공관절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쇳독이 생기면 엄청나게 이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서양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 동양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아주 튼튼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거의 못 봤어요. 이거 왼쪽에 있는 환자는 제 환자인데 이렇게 피부염이 일어났던 환자가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던 환자인데, 근데 과연 이게 과연 금속 알레르기랑 관련이 있을까? 저 혼자 그냥 의심하는 거지 증명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서양인 같은 경우는 한 10%, 15%까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일으키는 애 중에서 많은 게 우리가 합금을 할 때는요, 어떤 거든지, 뭐, 목걸이도 그렇고, 니켈이라는 것들을 많이 써요. 근데 니켈이 보통은 이제 제일 주범인 경우가 많고, 뭐, 코발트, 크롬, 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금속은 다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니켈의 함량이 많다, 적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금속 알레르기가 심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켈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크게 느끼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이런 니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고, 물론 이제 코발트나 크롬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합금 인공관절에 들어가는 재질이기 때문에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2년 이내에 발생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때가 아니라 저는 뭐 5년 됐더니 뭐가 생겼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면 증상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 이게 원인을 모르게, 이게 수술도 분명히 잘 돼 있고, 물론 이제 모든 선생님들은 다 수술 잘했다고 그러겠지만, 수술도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불구하고 무릎이 계속 붓는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또 붓는다고 다 금속 알레르기는 아니고요. 강직, 이렇게 뻣뻣해진다는가, 아니면 그냥 지속적으로 원인 모르는 통증이 있다는가, 아니면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지고 그러는 것 중에서 이런 원인들이 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피부염이나 아까 보여드렸던 비염이나 가려움증, 뭐 천식 탈모까지도 생긴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속에 대한 알러지 테스트를 갖다 피부에다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나왔다고 또 이게 없는 것은 아니라서 사실은 좀 애매해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기구들은 이런 것들을 그나마나 방지하려고 금속 이온 노출 방지 코팅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굉장히 좀 드물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라믹 아니면 세라믹화된 기구들이 좀 더 도움된다고는 해요. 근데 세라믹이나 아까 세라믹화에 대한 또 단점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세라믹화된 기구는 저희 나라에도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아까 동일한 가격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는 퇴출된 게 아니라 자기네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불행히도 이 방지책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다 없어요. 밑에 전체 플라스틱 또는 티타늄으로 된 것들이 있는데, 전체가 티타늄으로 된 것들이, 근데 순수하게 티타늄으로 된 거 합금 안 들어가고, 근데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리고 전체 플라스틱으로 된 인공관절은 결과가 안 좋다고 또 알려진 것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주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요, 이게 아주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면역 코팅된 인공관절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뭐 가격도 비싸고 거의 맞춤형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도 없어요, 불행해도. 그래서 방지책은 없다. 그거는 참 불행한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매우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금속에 대한 알레르기 테스트를 했을 때 특수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금속 때문에 아주 뭐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좀 알레르기 테스트를 미리 해서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인공관절 수술하고 소리가 난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거 덜그럭덜그럭 하는데 망가지는 거 아니야? 뭐 이거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까 1번 질문만큼이나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소리가 나면 요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요런 식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리가 나는 원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금속과 금속을 뼈에다 붙이고 중간에 플라스틱 또는 이렇게 뚜껑뼈에도 플라스틱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술할 당시에는요, 이 주위에 있는 연부 조직들, 무릎 안에 있는 말랑말랑한 조직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관절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병적으로 변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잖아요. 지금 보시면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완충되는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관절이 있으면은 이렇게 덜그럭덜그럭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맞닿게 되니까.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요,
관절이 이렇게 구부러졌다 폈다 하면은 얘네들을 구부러졌다 폈다 하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힘줄들이 이 무릎 주위를 지나가요. 그럼 보시면은 얘들이 동그랗게 생긴 애가 아니잖아요. 공처럼. 울퉁불퉁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면서 팅 하고 튕기는 그런 힘줄이 튕기는 소리가 날 수 있고요. 또 환자들이 가끔 이제 무릎 안에서 사그락사그락 하는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무릎 안에 이제 흉터 조직이나 이런 활액막들이 이렇게 비벼지면서 나는 소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제가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은요, 우리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제가 3가지 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통증이 없는 소리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우리가 증상이 없는 소리는. 만약에 이렇게 튕기는데 아프다. 아니면은 뭐 덜그럭거리는데 아프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들 빼놓고는 대부분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언제 찾아야 돼? 언제 그 문제가 진짜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소리만 나는 애들은 아주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우리 제 그 화면을 좀 위로 올려주실래요? 그 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이 통증이나 아니면 무릎이 붓는다든가 아니면 무릎 모양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 보면요. 무릎 모양이 이렇게 하면 팅 소리가 나면서 바뀌잖아요. 저렇게 모양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빠지는 거예요. 저게 무릎이 살짝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 무릎이 붓는다, 아니면 모양이 이상해진다. 이렇지만 않으면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 소리가 나는 거는 언제 없어지나요?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릎이 너무 깨끗해서 나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거기 이제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완충작용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소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끝까지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환자들이 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소리도 안 나고 무릎이 붓지도 않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공관절 하기 전에 이렇게 무릎이 망가져 있을 때 보면은 얘들이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또는 주인한테 알람작용을 하기 위해서 무릎에 물이 꽉 차요. 무릎에 물이 꽉 차면 소리가 나겠어요? 잘 안 나요, 오히려. 그래서 소리가 난다는 거는 오히려 무릎이 붓지 않았다는 거를 갖다 반증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소리가 안 나면 더 좋겠지만 소리가 나는 것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줄어드는데 아니면 소리가 안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저도. 그게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하는 시점이 되면 아마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나도 아까 제가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공관절하고 덜그럭덜그럭 하는 소리가 나는데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 통증이 없는 소리는 무시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소리가 나는 인공관절이 먼저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리가 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갑자기 붓는다든가 아니면 무릎 모양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소리겠지만 그 외의 소리는 그냥 무시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분 요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나왔는데요. 우리 5가지 질문 나왔잖아요. 더 오래 쓰는 인공관절이 있나요? 짧게 결론 없다. 두 번째, 가벼운 인공관절이 더 좋은 건가요? 아니다. 국산 인공관절이 더 좋나요? 아니다. 금속 알레르기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속이 안에 들어와서 몸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드물다.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하고 소리가 나는데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라는 게 짧게 1분 요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과 답변을 제가 할 거고요. 매달 맨 마지막 주 월요일에 4시에 이제 하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환자들이 제일 또 많이 하는 거가 뭐냐면 수술한 다음에 어떻게 재활 치료해야 돼요? 어떻게 운동해야 돼요?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제가 인공관절을 잘 쓰기 위한 운동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달에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 몇 가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시면 정형외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무릎에 좋은 최고 운동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거 다음 달에 하는 거겠지만 미리 이제 스포를 하면은 제일 좋은 운동은 저는 걷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릎에 좋은,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심하거나 저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무릎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운동은 수영이라고 해요. 수영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가 하중을 받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 사이클 같은 거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걷는 운동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제 나름대로의 의학적인 증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걷는 운동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는요, 발이 이렇게 땅에 닿으면서 걷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근육의 앞, 뒤의 근육이 모두 작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온몸에 있는 근육이 작용이 돼서 그런 근육들이 그 밸런스드, 균형 잡힌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근육이 움직이게 되고 균형 잡힌 운동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나 아니면 젊은가를 갖다가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눈 감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한 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버티면은 그게 이제 젊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균형 감각하고 고유 감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눈을 감고서 뭘 하냐면 앞에 한 5m 정도에다가 이렇게 목표물을 놓고 눈 감고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더 잘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해보면요, 젊은 사람이 더 정확하게 가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더 정확하게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고유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힌 근육 운동과 고유 감각을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운동은 저는 걷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100세 시대라서 인공관절 수술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횟수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한테 오시는 환자들은 이제 원인도 여러 가지인데, 원인이 이제 염증이 생겨서 수술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얘네들이 아까처럼 그렇게 망가져, 헬이라고 하는데, 마모가 돼서 망가지면서 뼈를 녹여서 하는 것들이 있느냐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인공관절을 한 번 쓰면 보통 20년 정도 쓴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더 관리를 잘 하시니까 제 생각에 30년 정도 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인생에서 한두 번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서너 번까지도 할 수 있는데, 뼈만 남아있으면, 그리고 인대만 남아있으면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100번이라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렇게 망가지게 되면 뼈하고 인대가 망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뻗정다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감염도 너무 심해져서 결국은 조절이 안 되면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이 무서워가지고 인공관절을 피하는 것,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빨리 운동하고 빨리 근력을 회복해가지고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수술은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65세 이상 넘어간 어르신들 있잖아요. 저 정도는 다 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은 뭐 심장도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는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투석하는 환자들, 아니면 이제 심장 기능이 뭐 30%밖에 안 남아, 이런 분들도 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내과나 다른 파트에서 서포팅이 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기저질환이 수술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봇 인공관절과 기존 인공관절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로봇 인공관절은요, 저도 이제 옛날에 꽤 했었지만, 로봇 인공관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기성복이라고. 그래서 얘한테 맞게 이렇게 정확하게 자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르는 게. 이렇게 자르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자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릎의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뼈를 잘 자르는 거, 또 하나는 인대를 잘 맞추는 거.
근데 이 두 번째는 이 로봇이 아직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잘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서 로봇 인공관절이 뼈를 자르는 것에서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인대를 맞추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저보러 둘 중에 어느 거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뼈보다는 인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강한 자석 근처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농담인가요? 금속대. 네. 이거는 절대적으로 농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합금이잖아요. 합금은 자석에 안 붙어요. 결정적인 게. 타이타늄 안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인공관절 하신 분들은 왜 그러면 우리가 저거 MRI 찍지 말라 그래요. MRI는 뭐냐면 굉장히 강한 자석으로 자장을 일으켜가지고 그걸로 화면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인공관절 하신 분들이 왜 MRI 찍으면 안 됩니까? 라고, MRI 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요, 해봤자 지금은 뭐 이렇게 금속을 갖다 좀 제어하는 MRI가 있기는 하지만 해봤자 돈 값어치를 못 얻어요. 정확한 영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적으로는요, 이거는 이론적입니다. 실제는 아니고, 이 금속과 성상이 다른 물질이 만나는 거잖아요. 금속, 뼈. 성상이 다른 물질에 강한 자장이 주어지면 열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 이론적으로는 금속하고 이 뼈 사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이론적으로 하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미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 인공관절에서 MRI 찍었는데 뭐 인공관절 망가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어요. 그렇지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MRI 찍지 않고 자석 가까이 가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 막대 자석 무릎에다 붙여놔도 됩니다. 자, 인공관절 수술을 언제부터 걸었어요? 당연히 인공관절은요, 바로 걸으려고 수술한 거예요. 바로 걸으려고 수술한 거고요. 80세 이상 어르신도 수술합니까? 9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제가 수술했던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언제 몇 살이었냐면 93세인가 4세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수술하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도 그랬어요. 저한테. 아이고, 뭐 나이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친구한테 그 할머니가 너보다 오래 사실 수도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할머니 지금 한 6년 됐거든요. 근데 그 보호자분 얼마 전에도 만났었는데, 보호자분한테 얘기하니까 무릎은 뭐 잘 쓰고 계세요. 근데 이제 확실히 100살 가까이 되시니까 기력이 좀 없어지는 것 같다.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는 여명이 중요해요. 그러면 90세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이 5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15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그냥 무릎이 아픈 상태로 다녀야 되나요? 무릎이 아픈 상태로라도 다니면 괜찮아요. 그랬다 만약에 못 앉게 되면 그분은 돌아가실 때 휠체어를 계속 사용하다 돌아가셔야 돼요. 저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의학적인 철학에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해서, 저는 연세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몸이 더 중요하지. 자, 어머님께서 작년 연말에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회복이 좀 더딘 것 같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연세가 많으시면 근력이 떨어져요. 근데 무릎에 인공관절을 아주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번쩍번쩍 이렇게 잘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확실히 근력이 좋으신 분들이 더 잘 써요. 그거는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는 거는 근육량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뭐 다른 이제 문제점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저질환에서.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좀 더디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마라톤 뛰듯이 빨리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꼴찌로라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시점까지, 편해지는 시점까지는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열심히 걸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공관절은 걸으려고 수술한 거예요. 두 가지만 피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콩콩 뛰는 거, 하나는 쪼그려 앉는 거. 이 두 가지 빼놓고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됩니다. 무릎에 뭐 인공관절에 좋은 운동, 나쁜 운동이 있긴 하지만 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수술하고 바로 물리치료 병행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당연히 하면서 하면 더 좋겠죠. 어느 정도 지나고 물리치료 받으면 되나요? 바로 하시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열심히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핫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제가 항상 무릎에 환자들이 물어보는 거였어요. 뜨거운 찜질할까요? 차가운 찜질할까요? 물론 뜨거운 찜질, 차가운 찜질이 피부나 피하, 지방 정도까지만 들어가는 거라서 의미는 저는 크게 안 두지만 뜨거운 찜질, 차가운 찜질은요, 손대가지고 무릎이 뜨뜻하면 차가운 거 하는 거고, 손대가지고 차가우면 뜨뜻한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 받으셔도 됩니다. 관절경 수술하는데 사이클 타는데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권장하죠. 당연히 해야죠. 관절경 수술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하고 이제 복귀를 하는 시점이 된다면, 당연히 좋고, 당연히 이제 무릎이 아파서 그렇게 관절경 수술을, 어이구, 질문이 너무 많네. 그 관절경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로 체중을 받는 사이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50분까지만 제가 받을 거라서 5근 바깥쪽 힘줄이 약합니다. 강화시키는 운동이 있나요? 이거 특별히 그쪽만 있는데 그냥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많이 걸으세요. 걷는 거가 제일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걸으시면 되고, 인공관절의 내하중은 얼마인가, 이게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인공관절은 굉장히 강한 거에도 버틸 수 있게 해놔요. 우리가 항상 무슨 기구를 만들면 오버해서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걸으면 체중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 실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100kg 정도 되니까 500kg 실리는 거예요. 뛰면은 한 10배 정도 실린다고 그래요. 8배에서 10배니까 한 1톤 누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는 다 버틸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무릎 통증이 있었는데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 견뎌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연세가 있어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오히려 무릎의 인공관절 자체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요즘은 피도 적게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있어요. 수술을 잘하고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빨리 하고 막 하나 그런 거 안 됩니다. 잘하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과에서 서포팅이 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전신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래서 저는 아무 과들이 많은 위험한 상태에서 요즘은 이제 다른 개인 그 병원에서도 이렇게 대학으로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집에서 재활운동하는 운동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공관절하고는 뭐 다음 달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크게는 2가지예요. 하나는 걷는 거예요. 근력 운동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릎 구부리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없어요. 무릎 구부리는 운동하고 걷는 운동 많이 하시자. 어머니께서 주기적으로 관절 주사를 맞는데 성분은 보통 무릎에다 맞는 주사는 2가지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3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릎 안에다 맞는 주사, 무릎 밖에다 맞는 주사는 통증 주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진통제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다른 것들 그 프롤로라고 그래가지고 식염수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포도당이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니면 뭐 DNA 주사 이런 것들이 많은데, 관절 안에다 맞는 주사들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골 성분을 갖다 집어넣는 하이루로닉 애시드라고 하이루로닉산이라는 것들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예요. 근데 인공 관절 주사 적절히 요즘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조심하시기 때문에 뭐 맞으셨는 거 저 권유드립니다. 다만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는 저는 맞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공관절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염증이에요. 염증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는 맞지 않으시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관절주사 아까 말씀드렸죠. 인공관절 수명 있을 때 체장 얼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30년 쓰다고 노력하는데 지금 과거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10년에서 15년 정도 장기 출시가 나왔고요. 지금 나오는 논문들은 대부분 15년에서 20년입니다. 그거는 평균이니까 그거보다 못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다는데, 향후에는 30년 가까운 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에 좋다는 보조식품 효과 있나요? 뭐 저거 식품이잖아요. 식품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술 하나, 그 마지막 질문만 답변을 하면요.
인공관절 양쪽을 하면은 언제 일어날 수 있냐고요?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하는 양쪽을 같이 합니다. 위험도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70세 이상은 그래도 혹시 모르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한쪽 하고 일주일 뒤에 한쪽 하게 되는데, 양쪽을 하든 한쪽을 하든 나머지 수술 후 재활 치료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걸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날부터 바로 무릎 구부리셔야 됩니다. 물론 그 다음날은 몸이 힘드실 테니까 제가 걷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혈전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무조건 그 다음날부터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당일날 퇴원시켜서 그냥 바로 걷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날부터 걸으려고 하는 것이 인공관절입니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많은데 대답을 다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나중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뭐 답변을 댓글이라도 달아서라도 드릴 테니까요. 해주시고, 아니면 이쪽에서 비욘디에서 모아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답변하든지 하고, 다음 달에 이제 재활 수술하고서 재활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때 이제 운동 같은 거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 다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이게 못난 강의지만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